네, 7월 13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경상 프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강명구 프로 대신해서 박진호 미래통합당 김포 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그렇지. 박진호. 자, 그럼 저는 김프로고요. 박프로, 장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비가 내리는 월요일인데요. 그 농부들에게는 단비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장례 발인을 했고요. 서울시청에서 연결식을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40분간 생중계됐는데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박 시장이 아마 고향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5일장 그러나 이제 연결식은 노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분향소 설치에 반대하는 또 여론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프로님 보시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청와대 네, 국민청원에 네, 이 저 5일장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게 56만 명이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서상 보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형태가 죽음의 형태가 네. 되게 이제 나의 뭐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되게 뭐좀 억울함을. 자기의 그 비애, 삶에 네. 대한 비애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되게 기리는 거는 이제 구한말 시절에 이제 뭐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충국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순국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인이 이제 전쟁에 이제 마지막 패전을 앞두고서 이제 특히 이제 장군들이나 위에 사람들이 스스로, 네. 예,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뭐 부하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쟁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다거나 차라리 죽음을 달라 예, 이거죠. 예, 예. 예. 함장들 같은 경우는 배와 함께 이제 수장되는 그렇죠. 형태를 예, 택한다든가 뭐 이런 자살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비춰볼 때 그 소위 서울시를 대표했던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그 이유, 형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높이 이렇게 뭔가 좀 기리고 하기에는 되게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태 자체가 아마 노제까지 했다 그러면 아마 역풍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가 아니긴 한데 뭐 지금 서울시의 장으로 치러졌지만 뭐 그냥 뭐 차분하게 조용하게 치러졌다 이렇게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 힘쓰다가 뭐 이런 공무상의 이유로 어떻게 사고가 났었다 뭐 이러면 좀 맞겠지만 지금 사실 국내 대한민국은 또 자살률도 1위예요. 저 OECD 자살률 1위인데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도 그냥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박 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장관을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예산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세금 10억 이상이 들어져서 하는 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 일인가에 대해서 10억이나 들었나요? 네, 10억 정도 언론에 나온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분들께서도 반대하는 의견들도 그렇게 많은 것이 그 노제가 안 한 것도 저는 시민분들이 역풍 맞을까 봐 두려워서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렇죠. 굳이 그렇죠. 뭐 안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한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뭐 코로나19가 문제였다면 분향소를 차리지 않았어야 네. 되는데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죠. 분향소는 차리고 나중에 연결식 노제는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좀 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좀 우리가 국민청원이라는 청와대가 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만든 제도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민의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거를 좀 해소한다는 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국민청원은 국민 분열의 상징적인 무대가 됐어요. 뭐 지난번에 조국 장관도 임명하냐 말 거냐를 두고 마치 경쟁하듯이 청원 숫자를 늘려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장례라는 게 사실 근엄한 건데 이걸 가지고도
청원이 몇 명이다 막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요. 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뭐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 시대 때 대표적인 직접 민주 정치 제도 중에서 빨리 사라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도편 추방제예요. 지도자 중에서 이제 그 추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일반 이제 시민들이 예, 투표권을 예, 예. 가진 시민들. 그 이제 네. 도자기 조각에다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직접 써놓는다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네. 도편 추방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몰아내자 그러면 그 사람 우해서 우에서 그 사람 이름을 써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 일로 쓰이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 정치 중에 대표적인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건 폐단을 낳기 쉬운데요, 아주. 그러니까 원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되게 약해요. 이게 되게 약한 제도입니다. 되게 연약한 제도, 이게 든든한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가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연약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 5,10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5,100만이 다 각자 책임을 져야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하게 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 300명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하고. 예, 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로 가면 나머지 사람은 무책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제도거든요, 일종의. 예, 예.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만 그걸 던진 사람은 다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클릭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클릭하는 거잖아요. 뭐 해주세요. 그럼 끝이죠. 뭐 이렇게 심도 깊게 뭐 따져보진 않죠.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든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잘못돼도 그 사람들한테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뭘 물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청와대도 잘 책임 안 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철저하게 책임을 기반으로 한 제도예요. 책임을 안 지는 제도로 가면 이건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무책임해지고 결국은 이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청원이 청와대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결정해서 하는 사안을 청와대가 결정해서 뭐 할지 말지를 청와대 자체에 개입하라는 일관성이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수용하고 어떤 건 거부하고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예를 들어 30만이 했다 해서 그걸 수용하고 30만이 했는데 거부하고 예, 예. 그 판단을 청와대가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독재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주의 예, 국가인 거예요. 전체주의. 네. 예, 네. 왜냐하면 권력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렇죠. 전체주의죠. 네. 그걸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얘기해서 제도잖아요. 그 법으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예. 판단 기준을. 근데 모든 판단 기준을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을 갖다가 왕이 청와대가, 제갈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건 수용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네. 그 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론 눈치 보고 하는 걸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판단하는 거죠. 네, 네. 쟤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건 가지고. 그럼 이거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아하.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입니다, 제도. 그러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비민주적인 제도를 가장 비민주적인 제도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직접 뭘 하면은 다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예. 그건 내가 책임질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주를 얘기할 때 그런 거잖아요. 주주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제도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게 자본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그걸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런 민주주의 제도가 왜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안 되냐면 무책임하게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치가 뭔가 책임을 진다는 그건 굉장히 약하게 다가오는데요. 그지 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 권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예, 사후에 그렇죠.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있던 그 도편 추방제가 왜 나왔냐면 사후에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 심판하는 제도예요. 예. 도편 추방. 그래서 민주주의 그거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는데? 민주주의 그게 악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늘 민주주의는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전선동 예. 숙명적으로 안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안 될 가능성이 늘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그럼 국민청원제도 없애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운영될 거면 없애야 돼요. 그렇죠. 백선엽 장군의 지금 장례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또 한쪽에서는 육군장으로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집권당이 민주당이라서 그런지 그 백선엽 장군 장례는 좀 홀대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저 해병대 나오신 박 프로가 보기 해병대 나오셨어요? 네. 아, 야. 저는 이런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장이 치러지는 모습이 이렇게나 확연하게 비교되는 걸 보고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걸 지향하는지 알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네. 때문이죠. 네, 나라를 저는- 독립시키고. 네, 네. 지금도 이렇게 지금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준 이 번영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 올려놓을 수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이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또 저기 대전으로 또 내려가신다 그러죠.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이 백설장군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옆에 같이 이렇게 모셔도 좀 모자라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이 없이 과연 그 정도로 네. 그 영웅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참 안타깝고 또 이게 혹시나 또 박원순 시장에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비교돼서 너무나 또 폄하되는 건 또 아닌가 그 업적에 약간 의해서 좀 홀대받고. 네, 그래서 네.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우리 박 프로 해병대 몇 기? 전 1099입니다. 1099기. 1099기. 혹시 해병대장이라고 하는 거를 그 군생활 할 때 치러봤나요? 저는 못 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 운명을 달리하시면 해병대장을 지낼 것 같은데 네. 경험이 없군요. 네. 해병대 맞죠? 네, 제가 군생활 할 때 저거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랑 연평도 포격 사건. 사건. 두 개를 제가 군생활 때 겪었거든요.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제가 저는 그때 기자로 있었는데 제가 직접 취재를 갔었거든요. 연평도예요? 예, 연평도 갔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유명한 또 일화 중에 하나가 보온병? 그렇죠, 보온병. 예.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 갔었죠. 예. 사실 근데 제가 좀 가서 알려주시면 그랬어요. 그거. 아니 제가 가서 봐도 그게 잘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시꺼머니까 뭐. 포탄이 이렇게 터지면 음. 거기 무슨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꽂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오발탄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 분화하지 않고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콕 박혀 있으니까. 콕 박혀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그때 저도 연평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주포가 과연 잘 날아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쐈는데 뭐 잘 안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자주포를 잘 날아가요. 네. 그거. K9 자주포.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선엽 장군을 이제 어디다 모실 거냐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자리가 없다는 게 이제 보훈처의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 백장군은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이게 이제 뭐 면적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병과 장교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도 좀 작게 쓸 수 있고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우리만의 좀 약간 독특한 뭐 문화랄까 이런 것도 좀 있기 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아니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가치에 맞는 그 예우를 하고 배려를 하고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뭐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동양 사회 같은 경우는 법보다는 약간 좀 뭐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일정의 이제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런 면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겠죠. 하기 싫은 거겠죠. 똑같은 현충원인데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건 다른 의미죠. 왜냐하면 국립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동작동 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가치하고 대전 현충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약간 다른 거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그냥 현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시각이죠. 예. 결국은 그 소위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면서 그 애국을 했던 분들에 대한 가치 판단, 가치를 좀
끊임없이 낮추려고 하는 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뭘 근거로 그걸 하겠어요? 자리 만들면 되죠. 뭐. 음. 예. 동작동 국민묘지가 지금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 부지 넓어요. 넓죠? 그 6.25 참전 그리고 또 그 전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울에 모셔서 국가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거에 그 상징성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